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솔입니다. 최근에 영상 댓글 중에서 제가 왜 아웃소싱을 안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노무사가 하는 주된 업무 중에서 급여 그리고 4대 보험 관련된 아웃소싱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제가 아웃소싱을 하지 않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개업 노무사의 수입 구조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노무사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입의 종류를 굳이 두 개로 나누면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일회성 용역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수입 내지 매출이라는 두 가지를 얼마나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장기적인 핵심 목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저처럼 개업 초기에 고정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고정 매출이라는 게 대부분이 회사 관련된 사측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원사라고도 하는 고정 거래처가 얼마나 생기는지는 결국 영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랑 어느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고정 거래처랑 계약을 하게 되는 유형을 좀 따져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여 그리고 4대 보험 관련된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보통 급여 정산하고 야근 수당 있으면 그런 거 편성하고 보너스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급여를 이제 매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사자 퇴사자가 발생을 하면은 4대 보험 기준으로는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라는 것들을 매달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4대 보험도 보수 총액 신고라는 일종의 연말 정산 개념에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업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을 급여 4대 보험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노동법 자문입니다. 정기 자문 계약의 형식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즘 인사팀에서 급여만 하는 인사팀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을 뽑는 채용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요. 휴가나 근태 관리 같은 경우, 아니면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 대응하는 것도 결국엔 다 인사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법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전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 인사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조금 개인정보나 좀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는 사업장에서는 이제 전담을 해줄 수 있는 자문 노무사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노무 자문, 노무 고문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을 노동법 자문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노동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산업안전보건 아니면 산재 관련된 이슈들, 원하청 도급 파견 이런 쪽도 조금만 커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도 요 원하청 관계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또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이슈를 노무사를 직접 채용할 게 아니라면은 고문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이 보통 이런 고정 거래처를 이제 자문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사실 여기서 자문사가 뭘 말하느냐는 노무사마다 진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자문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후자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습 때 어떤 일을 했냐가 되게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수습 때 있던 법인에서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법인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분화가 잘 되어 있는 법인이 다 보니까 노무사들이 급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 직원들, 저희가 과장님이라고 통칭을 하는 급여 전담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급여만 하시고, 노무사들은 급여업체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사들은 다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자문사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급여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업체라는 표현을 써서 보통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자문사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이 급여업체를 제외한 개수입니다. 물론 저는 급여를 아예 하지 않지만요. 하지만 노무사님들에 따라서는 작은 법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노무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노동법 자문만 하는 자문사와 급여 아웃소싱 업체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노동법 관련된 거 아예 안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웃소싱
아웃소싱 업체라고 해도 되게 간단한 수준의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법률 자문만 하는 자문사뿐만 아니라 급여를 하는 아웃소싱 업체까지도 모두 자문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처럼 되게 협의의 자문사 개념으로 하면은 뭐 한 노무사가 자문사 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데, 급여업체만 기준으로 하면 어떤 특정 법인에서 급여업체 10,000개씩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문사가 내가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2개를 통칭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래서 자문사 모으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작은 규모의 사업장,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급여업체로서는 하나의 업체가 될 수 있는데, 노동법 월 자문을 하는 곳들이 5인 10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돈을 줘가면서 법률 자문을 맡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름의 기준이 30인 미만은 노무사가 해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문사로 받지 않는 편이고요. 거기에 제 업무 특성상 제가 원하청 관계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자문사들이 개수는 좀 적지만 큰 곳들이 많습니다. 인원 기준으로 가장 큰 곳은 한 1000명, 1100명 정도 되는 물류업체가 하나 있고, 매출 기준으로만 하면은 매출액 한 2천억 정도 나오는 제조업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사실 물어볼 것도 정말 많아지고 돈 주면서 별도로 이제 컨설팅을 하든 수요가 있어야 결국에는 저희도 고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사 하나 모으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킨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공공기관 자문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공공기관은 뭐 아웃소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왜 그럼 아웃소싱을 하지 않게 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전략이랑 안 맞아서입니다. 저도 연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자문사들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이런 자문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컨설팅을 하다가 만난 곳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은 기존 자문사에 있던 분들이, 보통 인사팀 분들은 다 인사 업무로 이직을 하시잖아요. 이직을 한 곳에서 노무사를 따로 쓰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개판을 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자문사들이 좀 많은 편이고, 주된 업무를 제 전문성에 기반한 이런 컨설팅이나 일회성 용역, 그리고 뭐 정부 사업도 포함을 해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웃소싱 업체의 일반적인 규모에서는 이런 일회성 용역을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컨설팅은 무슨 취업규칙 컨설팅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뭐 건당 막 30만 원, 50만 원 받는 이런 것들 말고, 맨아워 차징을 해서 주에 한 150만 원 이상씩 해서 뭐 12주, 8주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 건들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수준이 돼야 자문사로서 고려를 좀 하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좀 건방질 수 있지만 고급화 전략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아웃소싱이 저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웃소싱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제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차에서도 되게 이동 중에 영상을 되게 많이 찍고, 오늘처럼 뭐 가끔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 주에 저 사무실 한 번 들어갔거든요. 아웃소싱을 할 시간이 정말 물리적으로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0개씩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노무사 한 명 한 명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급여 직원들도 굉장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왜냐면 급여가 뭐 5일자도 있고 10일자도 있고 25일자도 있고 막 이러니까 4대 보험 신고만 전담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4대 보험 신고도 되게 정해져 있는 업무거든요. 매월 10일 전까지 그 전달에 있었던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루틴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노무사가 한다라는 뜻은, 적어도 자기가 보통 맡고 있는 자문사 급여 일자 내지는 월 초에 한 1일에서 10일 정도, 한 열흘 정도는 거의 앉아만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급여 업체에서 이 급여 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번 달 변동사항 같은 걸 당연히 주시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주시는 게 그렇게 절대 여유 있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쪽도 일을 하면서 작성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막 5일자 급여인데 5일 오전에 주면서 오늘 급여 줘야 되니까 막 12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노무사가 저처럼 한 명이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뭐 한 절반 이상을 사무실에 갇혀 있는다? 급여 아웃소싱을 통해서 뭐 월에 300, 500까지 초반에 가져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뭐 기회가 있어야 하죠.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내가 부가가치 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를 이겨내시는 대단한 노무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짜 좀 솔직한 건데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노무사들이 기본적으로 급여를 안 하는 법인 출신이지만 중간에 이제 저희 에이스 과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이제 과장님들끼리 급여 업체를 나눠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이제 솔직히 이제 개업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한 8, 9개 정도를 받아와서 한 7,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도 좀 많았고요. 사실 개념적으로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당연히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1년도 안 했기 때문에 수습 때부터 막 한 3, 4년 이상씩 해온 노무사님들에 비해서는 같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양도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내가 뭐 잘하는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건데요.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짜 소규모 사업장들이 워낙 많아요. 오히려 큰 사업장들은 아웃소싱 잘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들 막 보면 편의점, 식당, 뭐 병원 이런 곳들인데 또 경쟁자도 많습니다. 세무법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업형 노무법인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플랫폼 시장까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단가가 무한정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노무사 시장에서 이제 단가표 같은 것들이 나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근로자 1인당 10,000원 이렇게 해서 뭐 10명짜리 사업장이면 10만 원 기준으로 아웃소싱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값을 받지는 못했어요. 보통 이제 비싸다고 하면은 한 6, 7천 원까지 떨궈줘서 뭐 한 30인 사업장인데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진짜 막 100명, 200명 단위로 해도 엄청 싸게 해주는 데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쪽은 앞으로도 단가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문시장도 솔직히 돈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 자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회사들에서 하고 자문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진짜 저의 최소한의 수고비인 거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뭐 컨설팅 같은 거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 사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를 먼저 연락을 할 거잖아요. 무조건 저랑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선점 효과도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도 굳이 아웃소싱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쭉 정리를 해보면 노무사한테 아웃소싱 시장 되게 중요하냐 안 하냐 하면 당연히 중요합니다. 되게 주된 업무이기도 하고요. 다만 동시에 2025년 현재 개업을 하는 이미 레드오션이 된 이 시장에서 이제 개업 막 하고 있는 노무사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게 과연 전망이 밝은가라고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미 아웃소싱 하는 곳들이 많아서 결국에 남의 거 뺏어오는 먹고 먹히는 관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개업 전에 있었던 법인의 대표님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다른 친한 좀 연차 높은 선배 노무사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뭐 아웃소싱 무조건 해라라는 분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아웃소싱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개업 초반에 연차가 낮을 때는 뭐 취업 시장에서도 신입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당장의 수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회비용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지만 그 선택을 한 이후로 남들 돈 벌 시간에 돈 못 버는 일을 한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뭐 공단 일도 하고 고용노동부 AI 사업도 하고 이런 지금 노무사로서 강점으로 남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건 내가 더 잘한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무사들이 아웃소싱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웃소싱 안 하고 시작하는 것도 노무사의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